저예요. 10년을 모신 며느리 수진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물으셨어요. 당신 누구야? 10년이었어요. 10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이제 날 못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이 왔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딸이.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두 팔 벌려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왔네.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지옥이. 2025년 3월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어요. 저 김수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에도 시어머니 기저귀를 3번 갈았거든요. 새벽 4시에 겨우 잠들었는데 벌써 아침이 온 거예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벌써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주무셨냐고 여쭤보니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밤낮이 바뀌셔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죽만 드실 수 있으셨거든요. 고영식은 힘드시니까요. 냄비에 쌀을 씻어 넣고 물을 부어서 자작하게 끓였어요. 30분을 저어가며 정성껏 끓였어요. 너무 되면 목에 걸리시고 너무 묽으면 영양이 없으니까요. 죽을 끓이는 동안 시어머니 약을 챙겼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하루에 7알이에요. 죽이 다 되어서 그릇에 담아 미지근하게 식혔어요. 진지 드시라고 수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며 물으신 거예요. 당신 누구야? 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죠. 시어머니는 여기 왜 있냐며 누구냐고 다시 물으셨어요. 제가 며느리 수진이라고 10년째 모시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며느리가 어딨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들이랑 결혼해서 10년째 모시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갸우뚱거리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순순히 드셨지만 계속 저를 쳐다보셨어요. 마치 낯선 사람 보듯이요. 죽 한 그릇 다 드시는데 40분이 걸렸어요. 약을 드시게 하고 거실 소파에 모셔다 드렸어요. 트로트 채널을 틀어드렸어요. 좋아하시니까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를 힐끗힐끗 봤어요. 혹시나 해서 다가가서 오늘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웃으시더니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하셨어요. 네, 좋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이시 동네 신경과 병원에 갔어요. 원장님이 시어머니를 진찰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니 박정희라고 대답하셨어요. 연세는 78이라고 하셨고요.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으시니 3월인데 며칠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니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아픈 데 없는데 왜 왔냐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복도로 나갔어요.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저는 치매냐고 되물었어요. 원장님은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는 게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특히 최근 사람부터 못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저를요라고 물었더니 내 오래같이 산 가족도 나중엔 못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라니.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약을 챙기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감자 당근을 썰어 냄비에 넣고 된장을 풀어서 보글보글 끓였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대신 내가 고생하겠다고. 저는 아니라고, 제가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변하셨어요. 제 생일을 챙겨주시고 제가 아플 때 죽을 끓여주셨어요. 추운 겨울엔 제 방에 전기장판을 틀어놓으시고 여름엔 수박을 사오셨어요. 어느새 친엄마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 어머님이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요. 진지 드시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보셨어요. 당신이 해준 거냐고 물으시길래 네, 제가 했다고 대답했죠. 잘 먹겠다고 하시며 숟가락을 드시더니 국을 한 입 드시고는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손맛 좋네.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 알아보시냐고 여쭤봤더니 응, 알지, 우리 며느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괜찮을 거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치매 초기 증상, 치매 간병 방법, 치매 치료법. 검색하면서 글들을 읽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아침죽, 저녁죽 약 챙기고 기저귀 갈고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당신 누구냐고 물으실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참았어요. 저예요, 어머님 수진이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웃으며 돌봤어요. 2025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트로트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박혜진이라고, 시어머니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혜진. 시어머니의 친딸이었어요. 20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그 사람이요. 저는 문을 열고 언니라고 인사했어요. 혜진 언니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혜진 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고급 향수 냄새가 났어요. 거실로 걸어가더니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고는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는데 연기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시더니 혜진 언니를 보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혜진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혜진 언니를 알아보신 거예요. 저는 매일 못 알아보시면서요. 혜진 언니가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 왔다며 보고 싶었다고 하시며 혜진 언니를 꼭 안으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을 돌봤어요. 매일 밤 기저귀 갈고 죽 먹이고 약 챙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20년 만에 나타난 친딸은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께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잘 지냈다고 하시면서 혜진 언니는 어디 갔었냐고 하셨어요. 혜진 언니는 바빴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니 눈물까지 흘렸어요. 저는 부엌으로 피했어요.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차를 타드릴까 하고 물었더니 혜진 언니는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무심했어요. 저는 물이라도 따라서 들고 나갔어요. 혜진 언니와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께 많이 아프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픈 데 없다고 하셨어요. 혜진 언니는 제게 들었다며 치매 진단받으셨다고 하더니 저를 힐끗 보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친엄마니까 친딸이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년을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혜진 언니가 말을 끊었어요. 10년 고생 많았으니 이제 그만 쉬라고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혜진 언니 손을 잡으며 우리 딸 착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저녁 혜진 언니는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제가 차린 밥상이었지만 혜진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먹더니 잘 먹었다고 하며 나갔어요. 나가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며 시어머니 병원 예약 좀 잡아놓으라고 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혜진 언니가 앉았던 자리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우리 딸 왔다 갔다고 하시면서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이라고 불렀더니 응하시길래 제가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당신 누구야?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10년이 뭐지? 제가 뭐지? 다음 날부터 혜진 언니는 매일 왔어요. 아침 10시쯤 오더니 점심때까지 있다가 갔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웃고 사진도 찍었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혜진 언니는 제게 시어머니 약 정리를 해놓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먹이기 편하게요. 제가 항상 챙기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명령하는 투였어요. 저는 꾹 참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혜진 언니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시어머니께 뭐 먹고 싶으시냐고 물어보고는 제게 주문하라고 했어요. 혜진 언니는 돈을 내지만 저한테 시키는 일만 시켰어요. 저는 묵묵히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 저녁죽을 끓이고 있는데 혜진 언니가 또 왔어요. 또 죽 끓이냐고 하길래 시어머니 저녁이라고 했죠. 매일 죽만 먹이면 지루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제 이것만 드실 수 있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저를 탓하는 투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진 언니는 거실로 가서 시어머니 옆에 앉더니 맛있는 거 사오겠다며 자기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럼 내 딸인데 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죽을 그릇에 담아 시키는데 손이 떨렸어요. 진지 드시라고 죽을 가져가려는데 혜진 언니가 가로챘어요. 자기가 먹여드리겠다며 제게는 쉬라고 했어요. 친딸이 해야 한다면서요. 혜진 언니가 숟가락을 들고 시어머니께 떠먹였어요. 시어머니는 맛있다고 하셨어요. 혜진 언니는 우리 딸 손맛이 좋다고 말했어요. 제가 끓인 죽인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1시간을 울었어요.
밤 10시쯤 방문이 열렸어요. 혜진 언니가 간다며 시어머니 잘 주무시게 하라고 했어요. 네라고 대답하고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니 혜진 언니는 벌써 나간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침실로 갔어요.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드리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불을 끄고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나는 대체 뭐지?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을 보니 남편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을 사랑하니까요. 그게 진심이니까요.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고쳐 덮어드렸어요. 어머님 사랑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시어머니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혜진 언니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평소에 인사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김할머니는 대답도 없이 지나가셨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 503호에 사는 이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어휴하고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휴대폰만 보셨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슨 일이지?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혜진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다녀오셨냐고 하길래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물었더니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냥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정이라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께 산책 어땠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았다고 하셨어요. 혜진 언니는 자기가 있는데 왜 저랑 나갔냐며 다음부턴 자기가 모시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날 저녁 혜진 언니가 돌아간 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김할머니였어요. 문을 열었더니 김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여기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혜진 언니한테 들었다면서요. 뭐료라고 물었더니 제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 돌봤다는 거예요. 약도 제대로 안 챙기고 밥도 대충 먹인다고 혜진 언니가 그랬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는데 김할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굳어버렸어요. 혜진 언니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분리수거장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아주머니들은 수근수근 속삭이다가 흩어지셨어요. 한 분이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친딸이 있는데 며느리가 나서면 안 된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멈춰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혜진 언니가 이웃들에게 뭐라고 한 거지.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혼자 계셨어요.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혜진 언니 오늘 왔다 갔냐고 물었더니 누가라고 하시길래 혜진 언니 딸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 왔다 갔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죽을 끓이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진 언니였어요.
거실로 가서 시어머니를 안더니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저를 부르더니 이걸 보라고 했어요. 간병일지라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날짜, 시간, 약 식사 상태가 표로 그려져 있었어요. 앞으론 이거 작성하라고 자기가 확인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다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고 물었더니 혹시 모른다며 시어머니한테 뭐 잘못되면 어쩌냐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혜진 언니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10년을 정성껏 모셨다고 말했어요. 혜진 언니는 안다며 고맙다고 했지만 이젠 자기가 확인하겠다고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병원 진료를 갔어요. 신경과 정기 검진이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혜진 언니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예약했다면서요. 제가 항상 모시고 다녔다고 말했더니 이젠 자기가 한다며 저를 밀어내고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진료실에 들어갈 때도 혜진 언니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20분 후 문이 열리고 혜진 언니와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보호자냐고 물으셨어요. 네, 며느리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러냐고 하시는데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셨어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혜진 언니가 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 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제가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아니, 자기가 직접 한다며 약국에서 받아오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며 친딸이니까라고 했어요. 웃었지만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혜진 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더니 제게 커피를 타달라고 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커피를 탔어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커피를 들고 나가는데 거실에서 혜진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별로라며 며느리가 제대로 안 돌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발이 멈췄어요. 약도 제때 안 먹였나 보다며 병원에서 그랬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해야 할 것 같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와서 싱크대를 붙잡고 눈물을 참았어요. 왜 이러는 거지? 제가 뭘 잘못했지? 그날 밤 혜진 언니가 돌아간 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재웠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으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 알아보시냐고 여쭤봤더니 또 당신 누구냐고 하셨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보며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사람들이 날 나쁜 사람으로 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걸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방에 다시 들어가서 이불을 확인했어요. 잘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혜진 언니가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혜진 언니였는데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혜진 언니가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변호사를요라고 물었더니
혜진 언니는 그냥 필요한 서류 좀 정리하려고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 옆에 앉더니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라는 남자는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지켜봤어요. 변호사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개라고 했어요. 강남 아파트 2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요. 제 귀가 쫑긋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강남에 아파트를 2채나 가지고 계신 줄.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현재 시세로 총 35억 정도 된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5억.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지금 미리 해놓자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상속 관련 서류였어요. 혜진 언니가 저를 봤어요. 수진 씨 잠깐 앉아요. 저는 거실로 나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혜진 언니가 말했어요. 10년 고생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중에 작은 거 한 채는 제게 주겠다고요. 30평짜리 아파트라며 시세로 1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10억? 평생 모아도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혜진 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10년 고생한 대가치고는 괜찮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 게 대가를 바라고 한 거라고요. 언니는 20년간 뭐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매일 밤 기저귀 갈았어요. 죽 끓이고 약 챙기고 밤새 간호했어요. 혜진 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봤자 며느리잖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나는 친딸이에요. 법적으로도 1순위 상속자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언니가 다 가져가세요. 제가 말했어요. 전 한 푼도 필요 없어요. 혜진 언니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라고요? 재산은 다 가져가세요. 저는 어머님만 지킬 거예요. 혜진 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10억을 포기한다고? 네, 포기해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모신 게 아니에요. 혜진 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봤어요.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대화를 듣고 계셨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앉아 계셨어요. 혜진 언니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제가 엄마 모실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가 보호자니까. 그리고는 변호사와 함께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당신 누구야? 저는 쓰게 웃었어요. 저예요. 어머님 수진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녁죽을 끓여드렸어요. 평소처럼 정성껏 끓였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제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닦았는데 또 났어요. 35억. 강남 아파트 3채. 저는 10년간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돈 때문에 모신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혜진 언니는 달랐어요. 20년간 연락도 안 하다가 재산 때문에 온 거였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을 다 드시고 시어머니를 침실로 모셨어요.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편히 주무세요. 고맙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잠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밤 10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셨어요.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발이 차가웠어요. 저는 시어머니 발을 제 손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혈액순환에 좋으니까요. 30분을 마사지했어요. 시어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드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아지셨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지셨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 재산은 몰라도 어머님은 못 버려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 죽을 끓였어요. 30분을 저어가며 정성껏 끓였어요. 진지 드시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웃으셨어요. 맛있네. 많이 드세요. 저는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어요. 약도 챙겨 드렸어요.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7알.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리고 물을 드시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모시고 트로트 채널을 틀어드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혜진 언니가 재산을 다 가져간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 이 집도 시어머니 명의니까 저는 나가야겠죠. 그럼 어디서 살지?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중요한 건 어머님이니까요. 오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당신 누구야?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 수진이요. 며느리? 네. 고맙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꼭 잡고 계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재산 35억보다 이 순간이 더 값지다고.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 언니였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혜진 언니가 말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고요. 서류 정리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되겠죠. 시어머니의 재산은 혜진 언니가 다 가져갈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사랑을요.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을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를 재우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걸.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걸.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달을 보며 기도했어요. 어머님이 행복하시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제 소원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놀라서 깨서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님,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눕혔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계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경미한 뇌졸중이라고요. 다행히 크게 악화되진 않았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치매도 더 진행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요양병원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요양병원. 저는 혜진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혜진 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의사 선생님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네요. 혜진 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보내죠. 저는 어느 곳이냐고 물었어요. 혜진 언니는 강남에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했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다고요. 하지만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500만 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혜진 언니가 말했어요. 제가 낼게요, 엄마 돈으로. 그리고는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였어요.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인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더 나은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사인을 했어요. 3일 후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이었어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 병실은 2인실이었어요. 창가 쪽 침대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많이 야위셨어요. 혜진 언니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를 적고 있었어요. 1순위 보호자는 혜진 언니였어요. 저는 2순위였어요. 혜진 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는 이제 편하게 지내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남았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지만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 9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손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책도 읽어드렸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효녀라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효녀가 아니라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혜진 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병원비는 혜진 언니가 냈지만 간병은 제가 했어요. 밤에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잤어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좁고 춥지만 괜찮았어요. 시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죽을 먹여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간호사였어요.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환자분이요, 며느리분 없을 때만 정신이 또렷하세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새벽에 순회할 때 봤는데요. 환자분이 혼자 계실 땐 눈빛이 정상이에요. 심지어 화장실도 혼자 가시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가요, 치매이신데. 저도 이상해서요. 혹시 치매가 아닌 건 아닐까 싶어서 간호사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였던 거죠? 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어머님, 제가 부르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당신 누구야? 역시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간호사 말이 맞다면 시어머니는 연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러셨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간호사가 잘못 본 거겠죠. 그날 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실에 남았어요. 간이 침대를 놓고 누웠어요.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지켜보고 싶었어요. 밤 11시쯤이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옆 침대 환자분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들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계셨어요. 혼자서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걸어가셨어요. 혼자서 걸음을 거두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다시 침대에 누우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간호사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걸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 치매가 아닌 건가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평소처럼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순순히 드셨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젯밤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 걸으시던 모습, 화장실에 가시던 모습. 어머님, 제가 불렀어요. 저 아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당신 누구야? 역시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오후였어요. 혜진 언니가 병원에 왔어요. 3주 만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더니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불러서 물었어요.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는 안정적이라고 대답했어요. 혜진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어요. 제가 간병인 쓸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뭐하러요? 돈도 안 받을 거면서. 혜진 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랑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혜진 언니는 비웃듯 웃었어요. 사랑 그게 밥 먹여줘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10분도 안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착각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병실에서 잤어요. 간이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밤 12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일어나셨어요. 이번엔 창가로 가셨어요. 창밖을 보시는 거예요. 달이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들을 수 없었어요. 너무 작은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혹시 저를 시험하시는 걸까?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진짜든 연기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혜진 언니는 가끔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와서 10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그것도 대부분 간호사한테 상태만 물어보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병원 로비에서 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였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아파트 같은 층에 살던 김할머니였어요. 친구 문병 왔다가 저를 보셨대요. 김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혜진 언니 이야기였어요.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봤대요. 우리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있더래요. 특히 시어머니 집 말이에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세만 알아본 게 아니었어요. 금매로 내놓을 거라고 하더래요. 빨리 팔아야 한다면서 시세보다 싸게라도 팔겠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혜진 언니는 벌써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핸드폰 사진을 프린트한 거였어요. 사진에는 혜진 언니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자랑 식사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래요. 김할머니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 언니가 20년 만에 돌아온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저한테 나쁜 말 했던 것도 미안하다고. 할머니한테 속았었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할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정말 착한 애라고 하시며 일어나셨어요. 저는 로비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혜진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남자와 건배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그 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혜진 언니가 불쌍해서였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녁을 먹여드렸어요.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순순히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손이 거칠네. 저는 손을 봤어요. 정말 거칠었어요. 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간병하다 보니 손이 많이 상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라고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혜진 언니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으로 오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였어요. 병원 상담실에 갔어요. 혜진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제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요. 혜진 언니가 소개했어요. 김 대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서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아파트 이야기였어요. 지금 팔기 좋은 시기래요. 시세가 올라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대요. 저는 혜진 언니를 봤어요. 혜진 언니는 제 눈을 피했어요.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신다고 말했어요. 혜진 언니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거래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실 거니까.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혜진 언니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래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지금 현금화하는 게 맞대요. 김 대표라는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좋은 가격에 매수자 찾아준대요. 금매로 나가도 30억은 받을 수 있대요. 30억?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혜진 언니가 말했어요. 저도 10억 받기로 했으니까 찬성하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다고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님 집을 어머님 살아계실 때 팔 순 없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혜진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10억을 포기할 거냐고 미쳤냐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차피 제 동이 없어도 팔 수 있대요. 자기가 법적 보호자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혜진 언니는 법적으로 1순위 보호자예요. 제 동의 없이도 팔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평생 모은 집인데요. 혜진 언니가 소리쳤어요. 제가 뭔데 참견하냐고.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고. 아무 권리도 없다고요. 저는 일어났어요. 맞다고 아무 권리도 없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상담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혜진 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 병실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불렀더니 고개를 돌리시며 물으셨어요. 당신 누구야?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라고 어머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았어요. 끝까지 지키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어요.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실에 남았어요. 간이 침대에 누워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혜진 언니가 뭘 할지 몰라서요. 밤 11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또 혼자서요. 창가로 가셔서 달을 보셨어요.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리고 뭔가 중얼거리셨어요. 너무 작은 소리라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혜진 언니가 뭘 하려는지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 누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보시려는 걸까? 답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시험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2달째였어요.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계셨어요.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잠만 주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오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대요. 위독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들을 불러야 한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지금 간다고 했어요. 1시간 후 혜진 언니가 도착했어요. 옆에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변호사를요. 혜진 언니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냐고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하루 이틀이라고 하셨어요. 혜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변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지금 서명을 받으려고요.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엄마 정신 드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혜진 언니가 시어머니 어깨를 흔들었어요. 엄마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빠져. 혜진 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저도 가족이에요. 며느리일 뿐이야. 혜진 언니는 다시 시어머니를 흔들었어요. 변호사가 시어머니 손에 펜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막았어요. 안 돼요. 비켜. 혜진 언니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막았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러시면 안 돼요. 닥쳐. 혜진 언니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신 거예요.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우리를 보셨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또렷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혜진아,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엄마. 혜진 언니가 반가워하며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혜진 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 치매 아니었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혜진 언니가 얼어붙었어요. 다 지켜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내가 뭐 하는지, 수진이가 뭐 하는지 다 봤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치매가 아니었다고요. 엄마 무슨 말씀을. 혜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혜진 언니가 집을 나간 날부터 기다렸대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혜진 언니가 돌아온 건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였대요. 그때 시어머니는 알아차렸대요. 혜진 언니가 재산 때문에 온 거라는 걸. 그래서 시험을 하기로 했대요. 치매인 척 연기를 하시기로요. 누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보시려고요. 혜진 언니가 뭐 하는지 지켜보시려고요. 그리고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시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밤새 기저귀 갈아드린 것도, 죽을 끓여드린 것도, 손발 마사지해드린 것도, 혼자 울면서도 웃으며 돌본 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수진아,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10년 만에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신 거예요. 미안해.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매일 밤 운 것도,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린 것도, 내 기저귀 갈면서도 웃어준 것도, 엄마가 다 봤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혜진 언니를 보셨어요. 혜진아, 엄마. 혜진 언니가 울먹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상 밑에 손을 넣으셨어요. 뭔가를 꺼내셨어요. 봉투였어요.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를 제게 건네셨어요. 수진이한테 주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공증된 유언장이었어요. 읽어보니 눈물이 더 났어요. 모든 재산을 며느리 수진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세 채 전부요. 어머님, 이건 내가 받아야 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을 나를 위해 살았잖아. 내 인생을 다 바쳤잖아. 그리고 혜진 언니를 보셨어요. 봉투를 하나 더 꺼내셨어요. 혜진아, 이건 내 거야. 혜진 언니가 봉투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혜진 언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는 그 편지 내용을 몰라요. 나중에 혜진 언니가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쓰신 거였대요. 혜진이를 사랑한다고. 재산은 줄 수 없지만 엄마 마음은 주고 싶다고. 혜진이가 다시 사람다워지길 바란다고.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혜진 언니가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혜진 언니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 돈이 다가 아니란 걸 기억해.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혜진 언니를 번갈아 보셨어요. 너희 둘 다 내 딸들이야. 사이좋게 지내.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시어머니 손을 함께 잡고 울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전 6시 32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진실을 밝히시고 평화롭게 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놓지 못했어요. 따뜻했던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혜진 언니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웃 할머니들도 오셨고 병원 간호사들도 오셨어요. 저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혜진 언니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어요. 밤에는 잠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 영정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어요. 발인 날이었어요. 연구차가 출발했어요.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혜진 언니와 함께 뒤따라갔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혜진 언니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화장이 끝나고 우리는 시어머니 유골함을 받았어요. 작은 함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가시다니. 봉안당에 모셨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혜진 언니와 저는 봉안당 밖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혜진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요. 혜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혜진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 집을 나간 이유를 말해줬어요. 시어머니와 싸웠대요. 자기 인생을 간섭한다고, 결혼 상대를 반대한다고, 화가 나서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대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대요. 세월이 흘렀어요. 혜진 언니는 사업을 했대요. 처음엔 잘 됐대요. 하지만 3년 전부터 망하기 시작했대요. 빚이 쌓였고 돈이 필요했대요. 그때 친구한테 들었대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다고, 강남에 아파트가 여러 채 있다고. 그래서 돌아왔대요. 치매라는 소식을 듣고요.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모든 게 틀렸대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대요. 혜진 언니가 울었어요. 엄마 편지 읽고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20년 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했잖아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안 갔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돌아왔어요. 수진 씨는 10년을 지켰는데 밤새 간병하고 손발 마사지 해주고 나는 뭐 했어요? 저는 혜진 언니 손을 잡았어요. 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혜진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비겁했어요. 자존심만 세우고 엄마 사랑을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혜진 언니가 말했어요. 유언장 있잖아요. 네. 그거 받으세요. 당신이 받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은 언니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뜻이 그랬어요. 혜진 언니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나는 돈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게 차이예요.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반으로 찢었어요. 언니. 혜진 언니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재산은 반씩 나눠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둘 다 딸이라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혜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0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서랍을 열었더니 앨범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사진이 가득했어요. 제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 시어머니랑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생일 때 케이크 자르던 사진, 명절 때 함께 웃던 사진, 병원 가는 길에 찍은 사진,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수진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해 마지막까지 연기를 해서. 하지만 그래야만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돈을 바라보는지. 수진아, 넌 천사였어. 10년 동안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었지. 밤새 기저귀 갈면서도 웃어줬지. 내 손잡고 산책하면서 행복하다고 했지. 넌 돈 때문에 나를 돌본 게 아니었어. 진심으로 날 사랑해줬어. 그게 엄마는 너무 고마웠어. 수진아, 재산은 다 내 거야. 실은 35억이 아니야. 더 있어. 통장이랑 증권이 더 있어. 총 50억 정도 될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받아야 해. 10년을 나를 위해 살았잖아. 내 인생을 다 바쳤잖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영원히 사랑한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50억? 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그게 제일 소중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혜진 언니였어요. 뭐 봐요? 제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혜진 언니가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엄마는 당신한테 다 주셨네. 반 나눠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혜진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엄마 사랑만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언니, 진짜예요. 혜진 언니가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나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빚 갚고 제대로 살 거예요. 엄마 말씀대로 돈이 다가 아니니까. 저는 혜진 언니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한 달 후였어요. 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따뜻한 카페요. 이름은 정인의 카페. 시어머니 이름을 땄어요. 혜진 언니도 가끔 왔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요. 옛날 이야기를요. 이제는 진짜 자매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카페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할머니였어요. 주문하시는데 손이 떨리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리고 커피를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구나. 그 손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 손처럼요. 저는 웃었어요. 천만에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고.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시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1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꼭 안아주세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감사합니다.